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여긴 병원이 아니야. 재벌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몇 분 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건 7살짜리 어린 소녀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지 설명하려 애쓰던 아이는 대신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오만했던 재벌의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리고 그는 곧 3,000명의 직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웅장한 도연 저택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 메아리쳤다. 4살 배기 도연 재우는 또 다시 넘어졌다. 작은 손으로 반들반들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가늘고 발달이 덜 된 다리는 연약한 몸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국 최고의 의료기기 회사 메디코리아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도연 상우 42세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고급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최근 개인 재산이 1,000억을 넘어선 상우는 한국 재계에서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앞에서의 무력감이 깊이 배어 있었다. 도현, 혜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밤새 뜬 눈으로 지사은 후라 그녀의 비단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다. 재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리모컨 자동차를 잡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 장난감은 의도적으로 중앙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을 기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에게는 너무 높은 곳이었다. 4년 동안 도연 부부는 전국의 모든 명의를 찾아다녔다. 진단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망스러웠다. 재우의 하체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신경근육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수많은 치료와 비용을 아끼지 않은 실험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재우는 단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가족은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었고 돈이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재우를 들어 안았다. 괜찮아 우리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에는 이미 수천 번 흘렸던 눈물이 맺혔다. 자동차 가져오고 싶어요. 재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멀리 있는 장난감을 가리켰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져다 줄게 아들. 그는 탁자로 걸어가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고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재우는 즉시 진정되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매일 밤 혜인과 산구는 책들과 의학 저널을 뒤적이며 답을 찾았다. 그들은 최고의 병원에 기부하며 아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우는 심지어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개인 제트기로 초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결론은 동일했다.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저택의 넓은 창문을 통해 한강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절망적인 눈물소리가 부와 특권의 환상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그날 밤 재우가 잠든 후 상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최신 의학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글자들이 흐릿해졌고 그는 눈을 비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바꾸겠다라고 그는 빈 방에 속삭였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조신호 48세가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다. 15년 동안 도연 가문의 가정부로 일해온 그녀는 가족의 깊은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 늦으셨네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문간에서 공손히 물었다. 산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피로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누구도, 심지어 도연 상우 자신도 내일이 그들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를 마치면 될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가족의 긴장된 순간을 깨뜨렸다. 조신호가 청소기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소박한 유니폼은 주변의 호화로운 장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48세의 신호는 10년 동안 도연, 가족을 위해 일해왔으며 넓은 저택을 말없는 효율성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관리했다.
도현 부부에게 그녀는 집안일을 세심하게 돌보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항상 배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우에게 신호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몰래 수제 약과를 숨겨두고 다정하게 그를 작은 용사라고 불러주는 따뜻한 여인이었다. 괜찮아요, 신호 씨. 마저 청소하세요. 혜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재우가 좀 진정되면 그의 방으로 데려갈게요. 신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눈은 재우의 작은 몸에 머물렀다. 그녀가 한국에 오기 전 북한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강인함을 가르쳤다. 그녀는 재우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 민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말이다. 그날 저녁 정성 박사가 가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소식을 전했다. 재우의 최신 검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문의는 치료가 예상했던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혜인은 절망적으로 대안을 간청하며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어떤 치료법이든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현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박사의 표정은 변함없이 엄중했다. 우리는 이미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상담했습니다. 제 전문적인 권고는 걷기 가능성을 쫓기보다는 적응 전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우는 의사의 제안에 분노했다. 한계를 받아들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음성이 높아졌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나는 내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박사는 조용히 그의 서류를 모았다. 도현 회장님, 제가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 의견일 뿐입니다. 최선의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불편한 침묵이 도현 저택에 내려앉았다. 재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꿈속에서 평화로워 보였다. 혜인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아들이 걸을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신호는 복도에서 혜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재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현 사모님, 차 한 잔 드세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혜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차를 받았다. 고마워요, 승유씨.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신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재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가슴이 담요 아래에서 조용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의사들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혜인은 갑자기 눈을 들어 신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 이상으로 들렸다. 그것은 마치 신호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은 빨리 지나갔고 신호는 공손히 인사하며 자신의 작은 방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 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그녀와 작은 아이의 사진이었다. 그 아이는 다리에 버팀대를 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과 희망이 가득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도현 가족. 그녀는 사진에 속삭였다. 때로는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난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떠난 후 무거운 분위기가 집안에 감돌았다. 도현 부부의 10살짜리 딸 수아는 가족을 둘러싼 끊임없는 긴장감에 지쳐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다. 상우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 서재에 틀어박혀 업무에 몰두했다. 혜인은 재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문 밖에서 신호는 일상적인 밤 청소를 마무리하며 잠시 멈췄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방에서 숨쉬는 절망감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투쟁을 통해 그녀는 그 감정을 깊이 이해했다. 북한에서 탈출한 후 신호는 남한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남편은 탈북 과정에서 잃었고 그녀는 젊은 아들과 함께 완전히 낯선 세계에 적응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싸움이었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도현 가족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절대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재우가 태어난 후로 이 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신호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오전 9시에 시작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주방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북한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아프거나 약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차를 준비했다. 정 박사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녀는 허브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며 혼잣말했다. 때로는 의학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지. 그녀는 작은 도자기 컵에 차를 따르고 재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혜인과 상우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해. 상구가 말했다.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니? 혜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우리는 정 박사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 재우가 평생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절대 안 돼. 상우의 음성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다. 내 아들이 포기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다리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인생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신호는 조용히 물러났다.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차를 두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1시간 후 가족이 아침 식탁에 모였다. 수아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재우는 맞춤형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계란찜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다. 엄마,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재우가 갑자기 말했다.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아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꼼지락거렸고 혜인과 상우는 시선을 교환했다. 재우야, 너는 특별한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너에게 맞는 수업을 해주고 있잖아. 혜인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 재우가 대답했다. 그 말에 담긴 순수한 소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상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번 주말에 멋진 파티를 열어줄게. 네가 좋아하는 마술사 아저씨도 초대하자. 하더니 재우는 열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또 다른 파티가 열리면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 것이고 재우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호는 부엌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지혜와 결심이 어렸다. 때가 왔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왔어. 그녀는 조용히 재우의 컵에 특별한 차를 따랐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북한의 전통,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위한 할머니의 비법이었다. 그리고 신호는 그것이 재우가 필요로 하는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도현 저택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커다란 그림자가 재우가 특별히 제작된 지지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아침 식사 코너를 가로질렀다. 그의 계란찜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고 그는 수아가 꼼꼼하게 학교 가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뭐 할 거야? 재우가 물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리듬을 두드리며. 수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과학 실험이 있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는 거야. 재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도 실험하고 싶어? 김 선생님은 그냥 퍼즐이랑 숫자만 가르쳐 주셔. 혜인은 재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김 선생님은 내게 맞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시는 거야. 재우야, 누나의 수업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내게는 힘들 거야. 재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엄마, 나도 친구가 필요해요. 진짜 친구요. 세 단어의 감정적 무게가 아침 공기 속에 무겁게 걸렸다. 태블릿에서 회사 이메일을 검토하며 몰두해 있던 산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모든 부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에게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거나 다른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기본적인 기쁨을 줄 수 없었다. 재우야, 상우가 갑자기 활기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파티를 열면 어떨까? 지난번에 토끼를 꺼내는 마법 묘기로 모두를 즐겁게 했던 그 마술사를 다시 부를 수도 있어. 재우는 열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모두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똑같은 고통스러운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활기차게 놀 것이고 재우는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서 수동적으로 지켜보거나 그들 뒤에서 고통스럽게 기어가며 항상 분리되어 있고
영원히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다. 상우 씨, 회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김 비서가 문간에서 조용히 알렸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우는 일어서며 재우의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 밤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아들. 네가 좋아하는 용 이야기. 수아도 서둘러 학교에 갈 준비를 마쳤다. 재우야, 내 과학 실험에 대해 나중에 알려줄게. 그녀가 약속했다. 문이 닫히자 재우는 갑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혜인은 그의 옆에 앉아 계란찜을 조금 먹여보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재우야. 혜인이 위로했다. 오늘 오후에 윤 선생님이 오셔서 재미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실 거야. 또 다리 움직이는 연습이요? 재우가 한숨을 쉬었다. 소용없어요, 넘마.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아가. 언젠가는 그녀의 말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중단되었다. 신호가 설거지를 하며 전통 민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인내와 희망, 그리고 역경 속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재우의 표정이 바뀌었다. 신호 할머니는 왜 항상 노래를 불러요? 그가 물었다. 혜인은 미소를 지었다. 신호 씨는 할머니가 아니야, 재우야. 그냥 신호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돼. 그리고 그녀는 일할 때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녀는 다리가 아주 잘 움직여요. 재우가 관찰했다. 어제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높은 창문도 닦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재우야. 신호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그녀의 몸은 그런 움직임에 익숙해진 거야. 나도 내 다리가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재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에는 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놀이터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다. 그때 신호가 다가왔다. 재우 도령님, 오늘 아침에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제 고향에서는 이 차가 용기와 힘을 준다고 해요. 재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신호 아주머니, 당신의 고향은 어디예요? 멀고 먼 곳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눈에 잠시 슬픔이 스치며. 하지만 언젠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청소하는 동안 도와주실래요? 내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재우의 눈에 진정한 흥미의 불빛이 타올랐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신호의 지혜로운 눈에는 오래된 전략의 희미한 반짝임이 있었다. 수아와 상우가 각자의 일과를 위해 떠난 후 혜인은 재우 곁에 사랑스럽게 무릎을 꿇고 30분 후에 예정된 물리치료 세션을 상기시켰다. 윤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시도할 혁신적인 운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재우는 다시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작은 어깨는 반복적인 일상의 무게로 구부러져 있었다. 신호가 조용히 청소 카트를 가지고 들어와 혜인과 재우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혜인이 스위스의 전문가와 중요한 전화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신호는 물리치료사가 도착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재우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신호가 조심스럽게 책장 위에 가족 사진들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재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체계적인 동작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신호 아주머니, 왜 다른 사람 집에서 청소하는 일을 해요? 신호는 잠시 멈추고 재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마음이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듯했다. 재우 도령님, 이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직한 일이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일로 제 아들 민수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일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재우는 이 대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 다리는 움직이게 하지 못해요. 그가 무심코 말했다. 신호는 먼지털이를 내려놓고 재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두운 눈에는 동정이나 거만함이 아닌 따뜻한 확고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재우의 가슴을 가리키고 그 다음 이마를 가리켰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여기와 여기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재우는 오직 4살짜리 아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진지함으로 이 정보를 소화했다. 영혼이 뭐예요? 그가 순진하게 물었다.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꽃 같은 거예요. 신호가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재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주방에서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설거지를 마저 해야겠네요. 신호가 말했다. 재우 도령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3개의 작은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향했다. 재우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갑자기 결심한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 상자에서 빨간 자동차를 꺼내 바닥에 놓고 힘겹게 자신의 몸을 끌어 문간으로 향했다. 계단 위에 도착한 재우는 주방으로 내려가는 3개의 계단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작은 계단들은 거대한 장애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호가 설거지하며 부드럽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재우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계단 아래에 자신의 빨간 자동차가 굴러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작은 몸이 첫 번째 계단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다가 결국 그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재우는 자신이 안정감을 완전히 잃는 것을 느꼈고 그의 작은 손은 공중에서 desperately 지지할 것을 찾으며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신호는 그의 공포에 찬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돌아섰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재우의 어린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신호는 놀라운 속도와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들고 있던 접시를 즉시 놓고 아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놀라운 기동성으로 그녀는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회전시켜 전략적으로 아이 아래에 위치하여 자신의 몸으로 아이의 낙하를 완전히 완충시켰다. 그들은 함께 딱딱한 타일 바닥에 떨어졌고 신호는 의도적으로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재우 도령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다시셨어요? 그녀의 손이 빠르게 아이의 팔다리를 살폈다. 재우는 완전히 놀란 채로 있었다. 낙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목격한 것 때문이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신호는 절대적인 목적과 신체 통제력으로 움직였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에도 다리가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마법처럼 보였다. 신호 아주머니, 그가 경외심을 담아 속삭였다. 어떻게 다리와 팔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신호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 채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그녀가 간단히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요. 재우는 경외심을 담아 그녀의 팔을 만졌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기회도 없이 혜인이 계단 위에서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아래 장면을 보고 완전히 창백해졌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신호의 조심스러운 설명, 혜인의 놀란 꾸짖음, 의학적 확인을 위한 정 박사의 긴급한 전화, 직장에서 급히 돌아온 상우. 재우는 유난히 조용하고 사려 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새로운 집중력과 강도로 신호를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 정 박사의 방문 후 재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의사는 다행히도 아무런 부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혜인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아들이 잠든 후 그녀는 사고에 대해 신호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호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신호를 찾기 전에 혜인은 복도를 지나가다 재우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신호가 재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인은 방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다. 신호 아주머니, 오늘 저를 구했을 때처럼 다리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재우가 묻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신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재우 도령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혼이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싸우는 내면의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져도 계속해서 장난감 자동차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제 아들 민수가 매우 지쳤을 때도 밤새 공부하게 만든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린 민수를 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북한에서 탈출할 때 저를 지탱해준 힘이기도 해요. 재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 북한에서 오셨어요?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야 했죠. 때로는 제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고통스러운 기억에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계속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발데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가능해. 그렇게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재우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정말 새 나라를 걸어서 건너셨어요? 그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신호는 미소 지었다. 네, 그랬어요. 가끔은 숨어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트럭을 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걸었어요. 그리고 제 다리는 제가 충분히 강한 이유가 있을 때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재우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도 제 다리에게 걸으라고 말하면 될까요? 신호는 조용히 웃었다.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로 원한다면 몸은 그 뜻을 듣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재우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우리 몸은 때때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재우 도령님. 의사들도 항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들은 이론과 과학을 알고 있지만 인간 영혼의 힘은 측정할 수 없어요. 재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의 말이 그의 어린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하는 듯 했다. 혜인은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입에 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러 병원과 치료사를 찾아다니며 재우의 상태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해결책을 찾아왔다. 하지만 신호의 단순하고 심오한 지혜는 그녀가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했다.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신호가 말했다. 재우의 이불을 정리하며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작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스네이! 재우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준비됐어요. 신호가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을 때 혜인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신호와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의 마음은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신호가 복도를 지나갈 때 혜인은 재우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들은 이미 잠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본 적 없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정말일까? 혜인은 자신에게 물었다. 재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우리가 모든 의학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동안 가장 단순한 해답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늦게 혜인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신경근 질환의 심리적 요인, 마음-신체 연결, 희귀 질환에서의 대체 치료법. 그녀는 전에 이런 주제들을 탐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교육과 배경은 항상 그녀를 과학과 의학적 증거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기꺼이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자신의 작은 방에서 신호는 낡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불가능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민수야, 그녀는 사진 속 젊은 남자에게 속삭였다. 또 한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를 걷게 해준 그 같은 의지가 이 아이에게도 있어.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 위에 반짝였다. 신호는 자신이 가져온 희망의 씨앗이 재우의 마음에 뿌리내렸음을 알았다. 이제 그것이 자라날 시간을 줄 차례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9월 말 한 화창한 화요일에 일어났다. 도현 가족의 저택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세심하게 짜여진 일상이 진행 중이었다. 상우는 중요한 사업회의에 몰두해 있었고 수아는 학교에 가 있었으며 혜인은 재우의 전문 의료팀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신호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재우는 온실 공간에 놓여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용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재우는 몇 분 만에 그 장난감들의 실증이 났다. 그의 맞춤형 휠체어는 옆에 비어 있었고 그는 바닥을 따라 결연히 기어가 테라스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문 쪽으로 향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그는 정원사가 꼼꼼하게 관목들을 기하학적 형태로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너머에는 그의 맞춤형 놀이터가 있었다. 완전히 접근 가능했지만 영원히 외로웠다. 재우는 작은 손을 차가운 유리에 대고 항상 그의 물리적 도달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매혹적인 소리를 들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럽고 달콤한 노랫소리였다. 신호가 부엌 바닥을 열심히 닦으며 스페인어로 전통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커진 재우는 그 최면과 같은 소리를 향해 기어갔다. 그는 신호가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청소,
카트를 3개의 계단이 내려가는 복도 끝에 있는 세탁실로 밀고 가는 순간에 입구에 도착했다. 그 계단은 한 번도 독립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었다. 신호 아주머니 재우가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재우는 당황했다. 그는 그 계단을 내려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신호의 편안한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은 신기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어떤 멀고 따뜻한 곳에서 온 것 같았다. 그가 돌아서려던 찰나 마지막 계단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그의 장난감 컬렉션에서 떨어진 작은 색색의 자동차.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중 하나였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고 첫 번째 계단,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다가 갑자기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 낙하는 영화 같은 슬로모션으로 펼쳐졌다. 재우는 완전히 안정성을 잃었고 그의 작은 손은 필사적으로 공중에서 잡을 것을 찾으며 딱딱한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신호는 그의 무서운 공포의 비명을 듣고 즉시 돌아섰다. 이어진 일은 재우의 인상적인 기억 속에 평생 새겨지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인상적인 속도와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들고 있던 옷을 즉시 놓고 용감하게 아이를 향해 뛰었다. 놀라운 운동 실력으로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 전략적으로 아이 아래에 자리 잡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의 낙하를 완전히 완충시켰다. 그들은 함께 딱딱한 타일 바닥에 떨어졌고 신호는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했다. 그녀가 부상이 있는지 재빨리 그를 살펴보는 동안 재우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로 있었다. 낙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목격한 것 때문이었다. 그 긴급한 순간에 신호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 다리가 따르지 않는 아이에게는 순수한 마법처럼 보이는 절대적인 목적과 신체 통제로 움직였다. 괜찮아, 재우 도령님. 신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하지만 재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경외심으로 속삭였다. 어떻게 다리와 팔이 그렇게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신호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이 계시의 순간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 채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녀가 간단히 설명했다. 재우는 경외심으로 그녀의 팔을 만졌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신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인이 계단 위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아래 장면을 보고 완전히 창백해졌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신호의 조심스러운 설명, 혜인의 놀란 꾸짖음, 즉각적인 의학적 확인을 위한 정 박사의 긴급한 전화, 직장에서 급히 돌아온 상우, 재우는 유난히 조용하고 사색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새로운 집중력과 강도로 신호를 따라갔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후에도 재우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그가 목격한 것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4년간의 존재 동안 수많은 의학 상담과 치료 세션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신호가 그 결정적인 몇 초 동안 보여준 것을 그에게 입증해 주지 않았다. 인간의 몸은 무언가 충분히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에 의해 추진될 때 진정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을 열정적으로 흔들며 그는 신호가 구조하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했다. 신호 아주머니가 슈퍼히어로처럼 움직였어요. 그가 말했다. 메이지 캡틴 코리아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요. 상우와 혜인은 아침 식탁 위로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어제의 사고 이후 신호를 꾸짖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들의 아들은 가정부에 대한 끝없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재우야, 혜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신호 씨는 그저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진 어른이기 때문에 빨리 반응할 수 있었어. 내 상태 때문에 그건 너와는 다른 상황이야. 재우의 작은 얼굴이 눈에 띄게 슬퍼졌다. 정말 그렇게 달라요? 그가 끈질기게 물었다. 어쩌면 저도 그냥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될지도 몰라요. 상우는 다른 종류의 잠재적 피해를 두려워했다. 잔혹한 거짓 희망의 창조. 그들은 이미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유망한 실험적 치료와 혁신적인 요법들이 불변적으로 압도적인 실망으로 끝났다. 재우야, 상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 박사님이 내 신경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니? 내 다리 근육이 다른 사람들처럼 뇌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아빠 재우가 순진한 논리로 대응했다. 만약 제 다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까요? 그 질문의 파괴적인 순수함에 부모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대답을 생각하는 동안 신호가 조용히 차를 따르러 들어왔다. 화분을 드릴까요, 도연 회장님?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경과한 후 그는 혜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신호 씨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그녀가 재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이미 했어. 혜인이 속삭였다. 에어제베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 그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그녀는 몸과 마음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상우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요. 새 채널에 구독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좋아해 주신다면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재우는 수년간 지켜봐온 것보다 더 활기차고 결단력이 있어 보여.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어. 위험할 수 있어. 상우가 걱정했다. 거짓 희망은 나중에 더 큰 아픔을 줄 뿐이야. 우리는 그가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해. 물론이야. 혜인이 동의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있었다. 재우의 물리치료사인 윤지혜가 오후 세션을 위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재우의 행동에서 즉시 무언가 다른 것을 알아챘다. 평소에 마지못한 참여 대신 그는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가 어떻게 신호를 몸의 다른 부분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오늘 특별히 열정적이네요. 재우 도령님, 윤 선생님이 주목했다. 그녀는 재우가 전례 없는 집중력으로 운동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혜인은 문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윤 선생님이 그녀에게 행동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혜인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재우가 노력할 진정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재우가 잠든 후 혜인은 상우를 찾았다. 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어? 그녀가 물었다. 수십 명. 상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왜?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 혜인이 계속했다. 재우는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다른 가능성을 제안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재우가 실제로 듣고 있어. 상구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확실하지 않아. 혜인이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신호 씨가 우리 아들과 연결된 뭔가를 보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할지도 몰라. 같은 시간 신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불가능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민수야. 그녀는 낡은 사진 속 젊은 남자에게 속삭였다. 또 한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했던 같은 전쟁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 다음 날 신호는 재우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듯이 오늘은 우리의 비밀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작은 용사님? 재우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네, 그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준비됐어요. 계단 사고 이틀 후 상우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다. 재우가 게임룸 바닥에 앉아 있었고 신호가 그 옆에 단정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여러 장난감들이 재우 주변에 원을 그리며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은 그의 일상적인 편안한 도달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상구가 물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훈련하고 있어요, 아빠. 재우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캡틴 코리아처럼요. 상구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리언. 신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재우 도령님이 장난감들을 닿을 수 있는 범위 밖에 놓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고 싶어 하셨죠. 상우는 재우가 장난감 자동차를 향해
결연히 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직 팔만을 사용해 몸의 아랫부분을 끌어당겼다. 이 움직임에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재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왔다. 하지만 분명한 의도성과 구조화된 연습은 중요하고 고무적인 차이였다. 신호 씨, 상구가 조용히 불렀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신호는 재우에게 계속 연습하라고 말한 뒤 상우를 복도로 따라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우가 물었다. 왜 갑자기 훈련을 시작한 거죠? 신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도현 회장님, 계단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재우 도령님은 제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 몸이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제가 넘어지는 그를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다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말했죠? 상우가 물었다.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제가 그에게 거짓 희망을 준 것 같아 걱정하시는군요. 신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민수가 어렸을 때 비슷한 도전을 경험했어요. 그의 상황은 달랐지만 그가 직면한 투쟁은 같았죠. 상우의 눈이 커졌다. 당신 아들도 장애가 있었나요?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에서의 사고로 그의 다리가 손상되었어요. 의사들은 그가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상우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래서 당신이 재우에게 그가 걸을 수 있다고 말했군요? 아니요. 신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절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그에게 그의 몸이 그의 뜻과 영혼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완전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고요. 산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신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생체역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겪은 일이 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상우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그는 가정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고유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당신의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을 텐데, 그렇죠? 그가 물었다.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재우 도령님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오늘 밤 민수는 대학 연구그룹 모임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거예요. 물론이죠. 상우가 동의했다. 사실 민수 군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면 어떨까요? 나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신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구가 미소 지었다.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수는 도현 저택에서의 초대에 응했다. 29세의 그는 진지하고 지적인 젊은이로 발전하는 생체역학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상우는 민수를 서재로 초대했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만 당신도 어린 시절에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상우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북한에서의 폭발로 제 척추에 파편이 박혔어요. 의사들은 제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상구가 민수의 완벽하게 기능하는 다리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거부했고 대신 북한에서 배운 전통적인 치유 방법들을 사용했죠. 마음과 몸의 연결에 관한 오래된 지혜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제가 기계공학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였어요. 어떻게요? 상후가 물었다. 이제 완전히 매료되어 있던. 저는 제 상태를 공학적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설명했다. 신경 경로가 손상되었다면 새로운 경로를 만들거나 우회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맞춤형 브레이스와 어머니의 정신력 기법을 결합했죠. 3년 후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6년 후에는 달릴 수도 있었죠. 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은 의학을 공부하고 있군요. 네, 민수가 동의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이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과학과 정신적 결단력의 결합으로요. 상우의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다. 기업가로서 그는 기회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 씨, 혹시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당신의 연구에 대해 더 듣고 싶네요. 그리고 어쩌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떤 종류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났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날 밤 나중에 혜인이 침실에서 상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노트북을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혜인이 물었다. 상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신호 씨와 그녀의 아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뭔가를. 그게 뭔데? 혜인이 물었다. 남편의 옆에 앉으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상구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일 알아낼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해온 방식에 뭔가 빠져 있었어. 어쩌면 그것이 바로 재우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몰라. 10월의 선선한 공기가 서울에 불어왔고 도현 저택의 넓은 정원은 붉은색과 황금색의 단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웅장한 저택 안에서도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재우는 엄격하고 일관된 일과를 개발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그는 전략적으로 그의 편안한 기억하기 범위 밖에 배치된 물건들을 향해 손을 뻗는 연습을 했다. 오후에는 정규 물리치료 후 그가 특별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신호가 함께 앉아 주기를 끊임없이 요청했다. 재우의 경험, 많은 물리치료사인 윤지혜는 처음에는 이러한 비전통적인 추가 운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재우의 전례 없는 참여도를 신중히 관찰한 후 그녀는 자신의 세션에 신호의 방법 일부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나이의 아이에게서 이렇게 강렬한 동기부여를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고 신호가 무엇을 전달했든 확실히 재우에게 변화의 불씨를 지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팀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 박사는 정기 검진 중에 재우의 상체 근력이 현저히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 재우의 하체 운동성에 큰 변화는 없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 박사가 혜인과 상구에게 설명했다. 이런 의지력은 어떤 치료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탁실 계단에서의 사고 3주 후 황금빛 밝은 오후에 재우는 자신의 첫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신호는 전략적으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상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빈티지 레드 소방차를 계단의 두 번째 층에 놓았다. 재우는 어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가능해요. 신호의 영감을 주는 만트라를 사용하며 그는 스스로를 밀어올려 서게 되었다. 비록 떨리고 벽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것이었다. 신호 아주머니, 봐요! 재우가 외쳤다. 그의 작은 얼굴은 집중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득 찼다. 제가 서 있어요. 신호의 눈이 감동의 눈물로 빛났다. 정말 훌륭해요, 재우 도령님. 이제 다음은 뭐지요? 재우는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제가 그 장난감을 가져올 거예요. 몇 분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오른발을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겨우 몇 센티미터였지만 그에게는 마라톤을 완주한 것과 같았다. 신호는 도와주려고 움직였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그의 균형이 흔들렸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끌어당겼다. 한 걸음을 완성한 것이다. 해냈어요. 그가 환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계속해요, 작은 용사님. 신호가 격려했다. 소방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우는 다시 한번 오른발을 앞으로 움직이려 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쉬웠고 그의 다리가 조금 덜 떨렸다.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 걸음 후에 그는 계단 옆 소방차에 닿을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승리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혜인이 복도에 들어섰다. 그녀는 멈춰 서서 아들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다. 재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우는 돌아서서 그의 어머니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이 엄마 보세요. 제가 걷고 있어요. 혜인은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신호가 조용히 그녀를 막았다. 그가 혼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할 수 있어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재우는 소방차를 꽉 쥐고 다시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비록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는 분명히 걷고 있었다. 마지막 몇 걸음을 남기고 재우의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다. 혜인이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신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를 믿으세요, 신호가 말했다. 재우는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세를 바로잡았다. 결심에 찬 표정으로 그는 마지막 두 걸음을 내디뎠고 어머니의 팔에 안겼다. 엄마, 제가 했어요. 그가 환호했다. 소방차를 자랑스럽게 들어올리며 혜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그래, 우리 아가. 아이가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신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가정부는 단순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상우에게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지만 재우가 자신의 물리치료 세션에서 윤 선생님에게도 같은 걸음걸이를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아들이 걷기 시작했어. 혜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 말이야. 민수가 말한 것처럼 상우가 대답했다. 불가능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일 뿐이야. 재우의 첫걸음 이후 도연 가족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혜인은 신호가 위층 옷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미치는 가정부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그녀를 찾아갔다. 신호는 즉시 예의 바르게 일어섰고 전날의 사고에 대해 사과할 준비를 했지만 혜인은 우아하게 그녀를 가로막고 재우를 용감하게 보호해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다. 제가 무례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혜인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혜인호 씨가 재우에게 한 말이 궁금해요. 그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마치 처음으로 정말로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신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현 사모님, 저는 단지 위급한 순간에 때때로 몸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혜인의 표정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게 전부인가요? 재우는 마치 당신이 그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행동해요. 신호는 접은 침대 시트를 내려놓고 혜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고향에서의 문화적 관점을 조금 나눴을 뿐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의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굴의 믿음과 강한 의지의 결합을 통해 치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혜인은 방어적으로 긴장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신호가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결코 받은 치료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인간의 영혼도 자신만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혜인은 눈을 내리깔았다. 너무 많은 의사들이 재우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가 말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가능성을 보는 새로운 방식일 뿐입니다. 이 대화는 하루 종일 혜인의 마음에 맴돌았다. 오후에 재우의 물리치료 세션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아들의 행동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평소에 마지못한 참여 대신 재우는 윤 선생님에게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가 어떻게 신호를 몸의 다른 부분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오늘 특별히 열정적이네요. 윤 선생님이 주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쁜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재우는 빙그레 웃었다. 신호 아주머니가 제 몸이 제 마음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혜인은 문가에 서서 이 교류를 지켜보았다. 윤 선생님이 그녀에게 행동 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사려 깊게 대답했다. 재우가 노력할 진정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윤 선생님이 말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어 보여요. 오늘 그의 하체 반응이 지난 2년 동안 본 것보다 더 좋아요. 다음 날 혜인은 상우와 함께 정 박사를 만났다. 그들은 재우의 최근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 박사가 말했다. 영상 스캔을 살펴보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재우의 뇌와 근육 연결에서
새로운 활동이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 아닌가요? 상우가 물었다. 정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면 혜인이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우가 약간의 움직임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보행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나요? 상우가 물었다. 정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적어도 더 이상은요. 그날 저녁, 혜인은 재우의 방에서 신호를 발견했다. 가정부는 아이에게 북한의 민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재우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실례합니다. 혜인이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신호 씨? 두 여성은 복도로 나왔고 혜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인정했다. 정 박사도 변화를 볼 수 있대요. 그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신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주 기쁩니다, 사모님.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이 물었다. 당신과 민수 씨가 사용한 그 방법들, 그것들이 재우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재우 도령님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혜인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신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고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이 따라온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항상 과학과 의학을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가 지혜롭게 말했다. 최선의 치유는 종종 현대의학과 오래된 지혜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어렸다. 민수 씨와 상우가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녀가 언급했다. 신호의 눈이 반짝였다. 네, 들었습니다. 민수는 매우 흥분해 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죠. 그리고 당신은요, 신호 씨? 혜인이 물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신호는 창밖 한강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저는 단지 재우 도령님이 걷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걷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혜인은 신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을 느꼈다. 그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며칠 후 산구는 늦은 저녁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가벼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와의 회의는 예상보다 더 생산적이었다. 그 젊은이의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이 결합된 지식은 놀라웠고 상우는 이미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서자 그는 게임룸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는 소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놀라운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재우는 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신호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장애물 코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베개, 쿠션, 그리고 장난감들이 미니 장애물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재우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려 시도하고 있었다. 다리에 더 힘을 주세요. 작은 용사님, 신호가 격려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에게 말하세요. 제가 설 수 있어요. 재우가 속삭였다. 그의 작은 얼굴은 집중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재우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벽을 짚지도 지지대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두 다리의 힘으로 서 있었다. 비록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 있었다. 아빠, 재우가 상우를 발견하고 외쳤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는 균형을 잃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성취감이 가득했다. 아바, 봤어요. 제가 혼자 섰어요. 산구는 그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봤어, 아들.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신호는 공손히 일어섰다. 실례하겠습니다, 도현 회장님.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신호 씨, 상우가 말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요? 신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것을 용기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제우 도령님이 자신의 다리를 더 잘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상우가 물었다. 비록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아빠. 제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신호 아주머니가 저에게 제 다리와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걷고 싶은지 말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끔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신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섞여 있었다. 신호 씨.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과 민수 씨를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신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회장님? 저는 단지 가정부일 뿐인데요. 아니요, 상구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의사도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과 목적을 말이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상우는 혜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우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그가 말했다. 신경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통합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재단이야.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민수가 개발 중인 보조장치, 그리고 신호가 가르치는 이 정신적 훈련 기법까지. 혜인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다. 쥔 심이야? 그래, 상우가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제우를 봤어. 그는 달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혜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민수와는 어떤 논의를 했어? 그는 신경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장치를 개발하고 있어. 상우가 설명했다. 가볍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장치로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움직임을 지원해. 그것은 제우와 같은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 혜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신호 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녀는 마음몸 연결 프로그램을 이끌게 될 거야. 상구가 대답했다. 그녀는 북한에서 배운 기술과 자신의 아들을 도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야. 혜인은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강 위에 반짝였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 그녀가 속삭였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 상구는 아내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때로는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모든 최고의 병원과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우리 집 안에 답이 있었어. 신호 씨와 민수 씨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혜인이 물었다. 상구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미 관심을 보였어. 사실 민수는 이미 제우를 위한 맞춤형 보조장치 설계를 시작했어. 그날 밤 두 부부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들의 아들이 걷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능성은 더 이상 공허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신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민수에게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도현 회장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신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너에게 가르쳐 온 거야, 아들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 신호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한 번에 한 발자국씩. 1월이 되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을 휩쓸었다. 도현 가족의 저택에서는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다. 사건은 차가운 화요일 오후에 발생했다. 재우는 최근에 진전의 자신감을 얻어 단지 보행기만 사용해 스스로 차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정원사가 소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일부는 전날 밤 내린 진눈깨비로 인해 위험한 얼음 구역이 생겼다. 재우야, 조심해. 혜인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우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재우의 보행기가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고 그는 균형을 잃었다. 그가 넘어질 때 내는 비명소리에 혜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재우는 다리를 이상한 각도로 꺾은 채 눈 위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잔인했다. 경골골절. 의사는 최소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가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이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혜인이 울먹였다. 재우가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이제 막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야. 그는 회복할 거야. 하지만 이어진 몇 주는 이전의 어떤 기간보다 더 어려웠다. 다시 휠체어에 묶이고 다리를 들어올린 채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된 재우는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신호가 계단 사고 이후 그에게 불어넣었던 영감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 같았다. 그는 치료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회의적이었다. 어차피 또 넘어질 거예요. 그가 어느 회색빛 오후에 중얼거렸다. 윤 선생님이 그의 고정된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려고 할 때 제 다리는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재우야, 혜인이 간청했다. 넘어지는 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야. 모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제 나이 때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재우가 쓰게 대답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항상 그럴 거예요. 상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점점 더 걱정했다. 그는 신호를 찾아갔다. 그녀가 재우의 회복 기간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간을 조정한 상태였다. 그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상구가 말했다. 그가 이렇게 좌절한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회장님, 신호가 대답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큰 진전 후에는 종종 후퇴가 따르죠.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빛이 나타나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철학적인 말로는 우리 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구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다가 즉시 후회했다. 죄송합니다, 신호 씨. 저도 좌절하고 있네요. 이해합니다, 회장님. 신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재우 도령님은 이미 자신 안에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피워질 필요가 있을 뿐이죠. 1월 말에 눈 내리는 오후, 신호는 그토록 존경하는 작은 용사가 낙담과 두려움의 벽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며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재우를 혼자 게임룸에서 발견했다. 그는 단지 한 손가락으로 무관심하게 장난감 자동차를 밀고 있었다. 재우 도령님, 그녀가 말을 걸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어린 목소리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제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 휠체어가 정말 싫어요. 다시는 걷지 못할 거예요. 신호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재우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표현력 있는 디테일이 새겨진 작은 나무 거북이 조각상이었다. 거북이는 껍질에서 결연히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재우가 물었다. 잠시 자신의 좌절을 잊고 호기심을 보이며. 신호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북이에요. 그는 북한에서 이것을 조각하셨죠. 우리가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재우는 작은 조각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름다워요. 그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나무의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신호야, 거북이처럼 되렴. 빠르지는 않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집, 자신의 보호를 함께 가지고 다닌단다. 신호가 조각품을 부드럽게 돌려 바닥을 보여주었다. 재우는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아버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는 결국 도착하겠다는 결심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셨어요. 신호가 설명했다. 하지만 제 다리는 부러졌어요. 재우가 불평했다. 이제 어떻게 연습해요? 신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부러진 다리는 치유될 거예요, 재우 도령님.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그녀는 그의 이마를 가리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20대 초반, 북한의 내전 중에 한 파편이 그녀의 등을 강타했고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미혼모로서 남편이 처형된 후 아들 민수를 키우며 그녀는 처음에 이 의학적 한계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기가 울 때 제가 그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호가 계속했다. 저는 대안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저는 제 다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의 필요를 설명하면서요. 저는 제 아기를 향해 걷는 모습을 상상했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신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 제 몸이 반응했어요. 의사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죠. 물리적 손상이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의지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제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후퇴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제우는 작은 나무 거북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럼 저는 이 거북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연습할 수 있게요. 신호는 놀랐다. 이 작은 조각상은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산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작은 용사님,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날 저녁, 제우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으며 저녁 식사를 했다. 나무 거북이는 그의 접시 옆에 놓여 있었고 그는 때때로 그것을 만지며 확신을 얻는 것 같았다. 나무 거북이는 제우의 회복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것을 항상 자신의 곁에 두었고 종종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물리치료사에게 자신의 깁스 다리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저는 이 거북이가 정말 좋아요. 제우가 어느 아침 혜인에게 말했다. 이 거북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혜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특별한 거북이구나. 신호는 조용히 방으로 가며 이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것은 제우의 여정이었고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제우는 부모님에게 놀라운 질문을 했다. 거북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신호 아주머니는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어요. 상과 혜인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작은 조각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상우는 전화를 들어 신호에게 저녁 식사 후 잠시 들를 수 있는지 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우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신호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거북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우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만드셨나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데아레톰. 신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제우의 눈에 있는 진정한 관심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 제 아버지는 북한에서 목수였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는 가장 단순한 나무 조각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이 거북이를 조각하셨어요. 어려운 시간이요? 제가 물었다. 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사람들은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매일 밤 작은 등불 아래서 조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떤 이야기요? 제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아주 오래전 큰 홍수가 한반도 전체를 덮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신호가 말했다. 모든 동물들이 높은 산으로 도망쳤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뒤처졌어요. 물은 계속 올라왔고 거북이는 결국 수면 아래로 사라졌어요. 제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거북이가 죽었어요? 신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사람들은 거북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천천히, 꾸준히 산의 다른 쪽으로 걸어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7일 후 다른 모든 동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거북이가 물 위로 나타났어요. 그의 등에는 하늘을 받치고 있는 신성한 기둥이 있었죠. 와, 제우는 감탄했다. 거북이가 세상을 구했군요. 그래요, 신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느린 생물이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완수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신호는 작은 거북이 조각을 제우의 손에서 부드럽게 가져왔다.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조각을 돌려 바닥을 보여주며. 느리지만 확실하게라는 말은
단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재우는 조각을 다시 건네받고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저도 거북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그래요. 신호가 대답했다. 당신이 계속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거북이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깁스를 하고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재우의 눈에 결심이 번쩍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를 못 써도 제 마음으로는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해요. 신호가 확인했다. 당신의 다리가 치유되는 동안 우리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깁스가 풀리면 당신은 더 강해질 거예요. 방 밖에서 혜인은 복도에 서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수년간 말해온 복잡한 의학적 설명들 중 어느 것도 재우에게 이 단순한 이야기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날 밤 혜인은 상우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재우에게 미친 영향을 봤어?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그저 동화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준 희망은 상우는 그의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단지 이야기일까? 그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민수는 오늘 나에게 흥미로운 것을 보여줬어. 재우의 신경근 질환에 대한 새로운 연구야. 그것은 신경 경로가 손상되었을 때 뇌가 때때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특히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뜻이야? 혜인이 물었다. 그것은 신호의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개념이 단지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상우가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속적인 연습과 시각화가 실제로 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어. 재우의 다리에 대한 신경학적 연결이 손상되었다면 어쩌면 그의 뇌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 혜인은 그 가능성에 숨이 막혔다. 그래서 신호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일종의 신경 재활이었던 거야? 정확히 그래. 상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민수의 보조장치가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어. 그것은 재우의 다리 근육에 약한 정의 신호를 보내 그의 뇌가 더 쉽게 연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수백만 원을 최첨단 치료에 썼는데 결국 필요한 것은 거북이 이야기와 어머니의 지혜였다니. 과학과 이야기의 결합이지. 상우가 정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재단의 핵심이 될 거야.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다음 날 아침 재우는 거북이 조각을 손에 쥐고 깨어났다. 그는 작은 목각 거북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가능해. 윤 선생님이 그날 물리치료를 위해 왔을 때 그녀는 재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발견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추가 운동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오늘은 특별히 에너지가 넘치는군요. 샤그녀가 주목했다. 재우는 미소 지었다. 저는 거북이처럼 되기로 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도현 가족의 저택에는 준비의 열기가 가득했다. 상우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오고 있었고 혜인의 여동생도 대전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올 예정이었다. 재우에게는 이것이 가족 모두에게 자신의 놀라운 진전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다. 지난 몇 주 동안 재우의 변화는 눈부셨다. 그의 깁스는 제거되었고 그는 즉시 훈련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었다. 재우는 추석 저녁 식사 동안 도움 없이 가족들 앞에서 걸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추석 아침 신호와 민수가 도착했다. 상우가 특별히 그들을 초대했던 것이다. 추석 명절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인사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민수 씨. 혜인이 대답했다. 당신과 신호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특히 재우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요. 집 안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다. 주방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와 불고기, 잡채, 그리고 다양한 반찬 향기가 가득했다. 신호는 조용히 혜인을 도와 음식 준비를 했고 민수는 상구와 서재에서 재단의 최신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토타입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으로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보조장치는 재우의 다리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고 그가 걷는 동안 약한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지원할 겁니다. 상우는 감탄했다.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군요.
이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각 아이의 특정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치가 작고 가벼워서 옷 아래에 거의 보이지 않게 착용할 수 있죠. 그들의 대화는 수아가 문을 두드리며 중단되었다. 아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오셨어요. 곧 집은 가족의 따뜻한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상우의 부모님, 도현 명준과 김미자는 70대의 품이 있는 부부였다. 그들은 손자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우리 재우가 얼마나 컸는지 미자가 감탄했다. 그의 볼에 키스하며. 할머니,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재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요. 이건 깜짝 선물이에요. 명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 상우는 소주 한 병을 열고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모든 어른들에게 잔을 나눠주며 첫째는 물론 추석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공식적으로 도현재우 재단의 출범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다. 이 재단은 재우와 같은 신경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상우가 계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호 씨와 민수 씨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신호와 민수에게 향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구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배. 혜인이 잔을 들며 말했다. 신호 씨와 민수 씨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모든 어른들이 잔을 들고 건배라고 외쳤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우가 조용히 신호에게 속삭였다. 이제 보여드릴까요? 신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작은 용사님. 재우는 심호흡을 하고 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은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에서 목을 가다듬었다. 모두들 재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발표했다. 식탁이 조용해지자 상구가 일어나 재우의 휠체어를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열린 공간으로 밀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살짝 쥐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들. 그가 속삭였다. 방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재우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그는 곧 균형을 잡았다. 그는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 없이 서 있었다. 단지 자신의 두 다리로만 세상에 미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재우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그런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는 방을 가로질러 수에게 걸어갔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동생아, 그녀가 외쳤다. 그를 꽉 안으며. 더 볼 사람이 있어요, 재우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신호에게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정중한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신호 할머니, 그가 말했다. 전통적인 존경을 담아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그녀는 단지 가정부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스승으로, 멘토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우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재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영광은 저의 것입니다, 작은 용사님. 당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정한 거북이의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미자가 놀라움에서 벗어나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의사들은 그가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상구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들이 있을 뿐이죠. 그날 밤 늦게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상우, 혜인, 신호, 그리고 민수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그날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청소를 하고 묵묵히 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호가 고백했다. 저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항상 북한에서의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약간 부끄러워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합니다. 혜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의학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희망이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스스로 믿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구가 덧붙였다. 우리는 그 교훈을 다른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우재단은 단순한 의학 연구기관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과학과 정신, 기술과 전통 지혜의 통합을 대표할 것입니다. 신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다.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의 이 화려한 저택까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다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래된 만트라를 되새기며.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1월이 깊어가면서 서울에는 첫 서리가 내렸다. 도현 가족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로 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명절은 아니었지만 혜인의 미국 유학 시절 경험을 통해 가족에게 소개된 특별한 행사였다. 이번 해는 특히 의미가 깊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우의 친구들과 사업 동료들, 그리고 혜인의 친척들이 초대되었다. 민수와 신호도 물론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재우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기대에 차 있었다. 그는 매일 신호와 함께 보행 연습을 하며 준비했고 가족들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진전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감사절 아침 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이제는 단지 벽을 가볍게 짚는 정도로만 지지가 필요했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간단한 행동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생각했다. 재우야, 벌써 일어났니? 혜인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네, 엄마.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혜인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들 너무 놀라실 거야. 특히 정 박사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해봐. 정 박사는 오랫동안 재우를 담당했던 신경과 전문의였다. 그는 재우의 상태에 대해 항상 비관적이었지만 상우는 그를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재우의 발전이 의학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잠시만요. 새 채널에 구독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좋아해 주신다면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준비로 분주해졌다. 주방에서는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요리와 한국 음식이 어우러진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거실은 가을 색조로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긴 식탁이 세팅되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 박사는 예상대로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현 회장님, 재우의 발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몇 걸음 정도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박사님. 신호와 민수가 도착했을 때 재우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민수에게 윙크했고 젊은 공학자는 그에게 비밀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신호 할머니. 재우가 기쁘게 외쳤다. 이제 그는 그녀를 가정부가 아닌 할머니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과 애정의 표시였다. 우리 작은 용사님, 신호가 대답했다.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으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예요. 재우가 속삭였다.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상우는 유리잔을 들어올렸다. 오늘 우리 모두 모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다시 가져다 준 두 특별한 손님 신호 씨와 민수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정 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구는 계속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들 재우가 여러분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방이 조용해지자 재우가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처음에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곧 똑바로 서게 되었다. 정 박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놀라운데요. 그가 말했다. 그가 서 있다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혜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재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때 민수가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다. 그것은 재우의 다리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가벼운 보조 장치였다. 재우는 재빨리 그것을 자신의 바지 아래에 착용했다. 이게 뭐죠? 정 박사가 물었다.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가 개발한 신경 보조 장치입니다. 민수가 설명했다.
재우의 다리 근육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보내 그의 신경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재우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걷기 시작했다.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그는 확실히 걷고 있었다. 그는 식탁을 한 바퀴 돌았고 각 손님들 앞에서 멈춰 인사했다. 정 박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신경 손상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박사님. 상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대체했죠. 재우는 마지막으로 신호 앞에서 멈췄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신호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다리에게 말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작은 용사님. 당신은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죠. 그 순간 재우는 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작은 리모컨을 꺼냈고 재우의 보조 장치를 끄는 버튼을 눌렀다. 봐요, 재우가 말했다. 이제 저는 이것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는 계속해서 걸었다. 약간 더 불안정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 박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보조 장치는 그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지만 그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걷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 1호는 민수가 말했다. 재우의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신호 어머니의 정신력 훈련과 제 장치의 물리적 지원의 조합이 그의 뇌가 스스로 재배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죠.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 가소성. 우리는 그것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서요. 그는 상우를 바라보았다. 이 연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우재단이 하려는 일입니다. 상우가 대답했다. 다음 주에 공식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박사님도 초대됐습니다. 우리는 신경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신경가소성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재우는 자신의 의자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휠체어가 아닌 일반 의자였다. 그는 피곤했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이유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보조장치 연구를 위한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축하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산구가 덧붙였다. 신호 씨는 재우재단의 정신력 프로그램의 수석 강사가 되기로 수락했습니다. 신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입니다, 회장님? 물론입니다. 상구가 확인했다. 당신의 지혜와 기술은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순하게 말했다. 이제 다른 아이들도 거북이처럼 될 수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상구와 혜인은 재우가 잠든 침실 밖에 서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혜인이 속삭였다.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재우를 봐, 상구가 대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는 걷고 있어. 만약 우리가 그런 기적을 한번 이룰 수 있었다면 또 다시 할 수 있어. 혜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저 신호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믿을 수 없어. 운이 아니야. 상구가 말했다. 운명이지.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세상과 나눌 거야. 침대에서 재우는 베개 아래 꽉 쥐고 있는 나무 거북이와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었고 그는 한 걸음씩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사절 저녁 식사 이후 도연재단의 공식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우의 사무실에서는 최종 준비가 한창이었다. 회의실 탁자 주위에는 상우, 혜인, 신호, 민수, 그리고 새로 영입된 정 박사가 앉아 있었다. 이 스캔 결과를 보세요. 정 박사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다.
제우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민수는 스캔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신경 가소성의 놀라운 사례군요. 제 가설은 신호 어머니의 마음-몸 연결 훈련이 뇌의 새로운 연결을 자극했고 제 보조장치가 이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산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접근법의 시너지 효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단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의학적 연구, 기술적 지원, 그리고 정신적 훈련.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이것이 제우에게 효과가 있다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아이가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정 박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개입한다면요. 신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마을에는 한 노인이 계셨어요. 그는 몸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영혼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단순한 속담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이 실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 박사가 말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전통적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신호는 산구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회장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신호 씨. 재단 개관식에 제 고향 마을에서 탈출한 몇몇 북한 이주민들을 초대해도 될까요? 그들 중 몇몇은 장애 아동을 두고 있고 다른 이들은 의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산구의 눈이 커졌다. 물론입니다. 사실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북한의 전통적인 치유 방법에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재우는 자신의 방에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상당한 거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정함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의 표정이 그려져 있었다. 혜인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네, 엄마, 재우가 대답했다. 혜인은 들어와서 아들의 노력을 지켜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재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아들은 항상 특별했지만 이제 그는 단지 자신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사실 아빠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란다. 정말요? 재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래, 혜인이 확인했다. 우리는 재우 재단이라는 특별한 곳을 만들고 있어. 그곳은 너와 같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와, 재우가 흥분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혜인이 미소 지었다. 사실 너는 이미 돕고 있어. 네가 매일 하는 연습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 다음 날 민수는 상우의 사무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는 들뜬 표정이었다. 회장님, 보조장치의 새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전 버전보다 30% 더 가볍고 배터리 수명은 2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움직임 패턴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AI 알고리즘을 통합했습니다. 산구는 장치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고 가벼웠다. 믿을 수 없군요, 민수 씨.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수가 계속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후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재단과 협력하여 적어도 50명의 아이들에게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것은 당신의 천재성 덕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한 모든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신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그녀의 삶, 위험한 탈출,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몇 단 되는 기록이었다. 그녀는 젊은 민수의 사진에 손가락을 대고
그가 처음으로 보조기 없이 걸었을 때의 순간을 기억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불가능은 없어요.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길만 있을 뿐이죠.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재우 도령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고집하셨대요. 신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가? 그는 겨우 5살인데 혜인 사모님이 도와주신대요. 물론 민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재우 도령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대요. 신호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한때 그녀는 단지 도현 가족의 가정부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항상 믿어왔던 진실, 인간 정신의 힘,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다. 네, 물론 갈게. 그녀가 대답했다. 그 작은 용색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해줘. 4월의 따스한 봄날, 도현 가족은 그들의 저택 정원에 모였다. 벚꽃이 만개한 2 그루의 벚나무 사이로 도현재우 소아운동성 재단 개관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펄럭였다. 이제 5살이 된 재우는 민수가 개발한 초경량 탄소 섬유 보행기에 약간의 지지만 받으며 서 있었다. 정원은 다양한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저명한 의료 전문가들, 혁신적인 기술 개발자들, 잠재적인 기부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재우와 비슷한 운동성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5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들은 재단의 첫 수혜자들이었고 각 아이들은 이미 신호의 감독하에 겨울 동안 세심하게 개발된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다. 산구가 다양한 청중들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몇 개월 전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들 재우는 걸을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가 결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재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왔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던 그분은 우리 아들에게 한계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곁에는 민수가 서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상구는 계속해서 3 가지 통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정 박사가 이끄는 첨단 의학 연구, 민수가 주도하는 적응형 기술 개발, 그리고 신호가 이끄는 마음-몸 연결 프로그램이었다. 이 3 가지 접근법의 조합은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상우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특별히 설계된 접근 가능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우는 몇몇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천천히 신호에게 다가갔다. 신호 할머니,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요. 신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작은 용사님. 하지만 보행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재우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필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는 보행기를 벚나무에 기대어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그는 5 걸음을 혼자서 완벽하게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는 도움 없이 걷고 있었다. 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우 도령님. 느리지만 확실하게가 아니에요. 재우가 웃으며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오늘은 빠르고 확실하게예요. 그는 신호의 손을 잡고 함께 놀이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재우는 또래와 함께 놀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 신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 여정이 이곳으로 그녀를 인도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북한에서의 위험한 탈출, 남한에서의 힘든 적응 과정, 그리고 가정부로 일하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다. 뒤에서 혜인이 다가와 신호의 곁에 섰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신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신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사모님.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재우 도령님은 항상 그 안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었죠. 놀이터에서 재우는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 그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냥 너희 다리에게 걸으라고 말하면 돼.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느리지만 확실하게. 재단의 첫 번째 환자 중 한 명인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재우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재우와 비슷한 신경근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재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그가 단순하지만 강력한 확신으로 말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우는 정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3개의 국제의료센터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구가 말했다. 다음 달에는 도쿄와 베이징에서 분원을 열 예정이고 내년에는 뉴욕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 박사는 감탄했다. 당신은 단지 아들을 위한 치료법을 찾는 것에서 글로벌 움직임을 시작했군요, 도현 회장님. 이 모든 것은 신호 씨와 민수 씨 덕분입니다. 상구가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과 정신의 힘을 결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돌파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자 행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었고 벚꽃 잎들이 부드럽게 정원에 흩날렸다. 재우는 민수와 신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갔다.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죠. 민수가 대답했다. 내일은 당신의 새 보조 장치를 가져올 거예요. 이번엔 완전히 보이지 않는 버전이에요. 재우는 흥분해서 뛰어올랐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가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보세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몸이 이제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래요, 작은 용사님.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함께 일하고 있군요. 항상 그럴 겁니다. 재우가 부모님에게 돌아간 후 신호와 민수는 함께 저택을 떠나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은 상쾌했고 강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다. 당신이 북한에서 저를 데리고 탈출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셨나요? 신호는 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아데올라. 나는 단지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 같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거북이 조각상을 꺼냈다. 재우는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이 그들의 여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녀가 속삭였다. 조각상의 밑면에 새겨진 글자를 어루만지며 강 위로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빛나는 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